9월 연준회의 이후 국내 외환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전망이 나올 정도로 달러 강세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끝난 연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하루에 16.8원이나 폭락했는데요. 주가 이상으로 중요한 환율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9월 연준회의에서 금리를 이제 동결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곳이 바로 이 환율, 이 외환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그 움직임부터 살펴봐 주시죠. 예, 오늘은 사실 각국의 예산안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안에서 어떤 쪽에 산업을 좀 육성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에서 AMP 계획이라든가 중국은 인더스트리 4.0 계획이라든가 독일도 인더스트리 4.0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일본은 일본 재형 전략 같은 이런 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는 어제 환율이 장중한 때 한 20원 정도 폭락하고 마감 기준으로 16.8원 정도 폭락하다 보니까 전화가 불통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담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환율 얘기는 누누이 이렇게 자주 말씀드려 왔습니다는 시청자분들의 그 관심이 이쪽에 가장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주제를 바꿔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9월 그 연준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은 상당히 페드의 신뢰 문제 그리고 연준의 신뢰 문제를 들어서 종전의 그 포지션에서 크게 변동이 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가고 달러는 약세로 가고 강한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의 이렇게 국내 이렇게 리서치 센터장이 3분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의 요인이 반영되면서 증시가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이제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 나타나니까 뭐 쪽집게다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는 사실은 그 흐름에 이렇게 보면은 크게 변동이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주가가 계속해서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루에 장중 20원 정도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일희일별표는 없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추세적인 문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시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외적으로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 동결 이후에 96 레벨대에서 95 레벨대로 떨어지고 있죠.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건 달러 약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작년 말 대비해서는 작년에 첫 금리 인상할 땐 달러 인덱스가 100인데 많은 그 슈퍼달러 예상하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는 달러 인덱스는 95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추세적으로도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만큼 더 떨어지는 원달러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원달러 환율을 볼 때 대부분 여기 전문가분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시장은 종합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환율을 얘기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만 들이대는데요. 참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의 9월 금리 동결 이후에 어제 장중 때 20원 정도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달러 투자자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좀 더 길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강세를 예상해서 많은 분들이 달러 투자를 하셨는데요. 달러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던 이제 작년 이후에 또 국내 외환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 주시죠. 작년 이게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바로 어제 환율이 20원 정도 떨어졌다 해도 일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추세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국내 그 재테크 시장에서 슈퍼달러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국내 금융사들이 달러와 관련된 자산이 나오면서 재테크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 때가 작년 이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슈퍼달러보다는 환율이 피볼레이트가 1,150원 기점으로 해서 상하 50원 정도 움직였죠. 그래서 하단으로는 1,100원 정도, 상단으로는 1,200원 정도에서 의외로 비교적 안정적 문직을 보였다. 근데 문제는 이제 환율이라는 것은 그 하단선보다 더 떨어지는 언더슈팅이라든가 상단보다 더 올라가는 오버슈팅이 있긴 하지만 그건 노이적 현상이거든요. 시장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피보 레이트 중심 환율이 1,150원 기점에 상하 50원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다 이 예측 기관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4차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상고하죠. 네. 그다음에 외환적인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조하고 이런 쪽에 이제 전망을 한 것은 달러 투자를 권유했죠. 그랬죠. 근데 네. 실질적으로 한국경제TV를 여기 이렇게 해서 양피디랑 같이 이제 고민했습니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작년 말에 증시는 상저하거가 될 것이다.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상고하자가 될 것이다. 네. 그런 과정에서 달러를 갖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올해 1, 4분기에 좀 팔아주십시오 하는 그리고 엔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6월에 팔아주십시오 하는 네. 이런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대체로 보면 올해 지금까지 모습 보면 여기 나왔습니다는 사실 2월 달 말에 1240원 장중한 때 기록하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 1100원이니까 그때에 비해서 135원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달러 자산들을 더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비 때마다 그때마다 일부 잘못된 전망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환율이 올라갈 때는 달러를 사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하면 사실 그 국민들이 달러를 더 사게 되거든요. 네.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잠시 그 자막 가지고 2월 말에 원달러 환율이 1240원 갈 때 이때의 환율이 1360원 전망 나왔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갈 때 1360원 전망 나오면 장외권은 달러 사시겠습니까? 팔겠습니까? 당연히 사겠죠. 사겠죠? 네. 그래서 달러 예금 잔고가 더 늘어났다고 보여졌습니다. 그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130원이 붕괴됐거든요. 더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6월 달에 브렉시트 이후에 브렉시트에 대해서 국내에 들어왔던 영국계 자금들이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1800밑으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경화했던 1500원 전망 나올 것이다 하는 근데 이건 브렉시트는 제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증시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그때 1,500원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달러를 매입하신 분이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손실에 소위 이렇게 손실 보전 차원에서 네. 1,500원 전망이 또 눈길이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더 사게 되죠.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이 달러 예금에 갖고 있는 것이 지금 540억이었는데 지금 560억이 오히려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달러 예금 잔고는 이렇게 늘어난 점에 있어서는 고비 때마다 환율 전망이 이해관계가 있든 어떤 간에 일부 증권사들이 고비 때마다 환율의 높은 전망 그것도 압도적으로 높은 전망을 내놓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환경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주 당혹스러운 환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위원님 전화가 불통이 났다고 하셨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을 이유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왜 이렇게 이런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외환에 담당하시는 분은 제가 국내 외환시장에 30년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니까 제가 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을 얘기할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은 종합적인 작품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애권에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원달러 환율 얘기할 땐 미국의 금리 인상만 대부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인이 얼만큼 원달러 환율을 왜곡시킬까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기하는 데는 충분히 이유는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고 모든 것이 전산에서 온라인화 되다 보니까 각국들의 금리 차가 하늘에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금리 차를 이용하는 자금들이 캐리 자금이라는 형태를 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이 캐리 자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있다. 금리 인상 부분이 있다.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캐리 자금에서 환율 결정력이 미국의 금리 인상 요인을 강하게 부각하는 것은 이해가 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12월 달에 미국의 첫 금리 인상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권 그때도 방송했습니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올해 첫 금리 인상 이후에 0.25% 올린 이후에 올해 몇 차례 올린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차례를 차례죠. 말했겠죠. 네. 그러면 네 차례 정도 금리가 인상하면 캐리 자금의 여건을 볼 때는 달러를 많이 사겠죠. 그럼요. 네. 사겠는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금리를 올해 한 차례 정도 줄어들고 내년에는 6차례 예상했던 것이 2차례 정도뿐이 안 올라간다. 전보도상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장학격께서 자, 4차례 예상해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자,
지금 한 차례 줄어들었다. 물론 이전에 4차례 예상해서 달러를 보유한 게 없었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틀림없이 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네. 근데 전작의 익스펙테이션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4차례 예상해서 달러를 갖고 있죠. 근데 이것이 한 차례 줄었더라. 장외권 입장에서는 한 차례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까? 아니면 더 기대가 나는 겁니까? 오히려 굉장히 실망스럽죠.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달러 인덱스가 100인데도 불구하고 95에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 과거 4차례 이상에서 지금 장외권가 포지션 잡은 게 강한 달러라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한 차례 줄었으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웠으니까 달러를 판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 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에 떠들지만 작년 12월에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지금은 95 레벨대로 떨어지는 배경이다 리포트했습니다. 네. 모든 투자는 expectation hyperstate, 기대 가설입니다. 네. 예전에 4차례에서 많이 기대를 잡고 잡았는데 지금 한 차례 주면 자 시청자 여러분도 설령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그것이 기대가 아니라 실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과다 포지션을 조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도 그런 측면에서 잘 좀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락할 요인이 참 많은데요. 원달러 환율을 예상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만 거론을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청자분이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달러 국제적으로 형성되는 달러 인덱스가 내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원달러 국내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야 네. 돈을 버는 겁니다. 원달러이 떨어지면 그죠? 그러면 국내에서 보면 자 설령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국제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된다 하더라도 국내가 원달러 환율이 동조화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보면 외환 수급에서 보면 경상수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요인이니까 달러 인덱스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자 작년에도 누차히 지적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경상수적자가 1,056억 달러, 올해는 뭐냐? 예측 기간에 1,0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죠? 네. 그러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들어서 달러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의미, 우측으로 이동. 그러면 초기에 달러 공급이 늘기 전에 그때 환율 수준은 자 달러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됐으니까 오버서플라이 공급 과잉이 되겠죠. 네. 그러면 공급 상품에서 공급 과잉이 되면 어떻습니까? 상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환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 시장은 외국인에서 많이 좌우되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자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세계 3대 평가 기관들 특히 최근에 조정했던 S&P 기관은 우리가 AA AA 플러스로 아무것도 안 붙인 거 여기서 네. 한 단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신용등급은 제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앞서는 국가는 4개 국분이 없거든요. 독일, 그다음 캐나다, 호주, 트리플 A 국가, 네. 그다음에 AA 플러스 국가,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미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하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 들어오겠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경상수지 흑자와 똑같은 게 달러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달러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결국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말씀드린 것은 달러를 갖고 있으신 분은 해외에서 결정되는 달러 인덱스가 내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네. 국내 시장에서 결정되는 외환 수급 요인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원달러 환율 모습에서 이렇게 내 돈에 달러 투자했을 때 그 돈을 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국제적으로 달러 강세가 된다 하더라도 국내에 경상수지가 대단히 많고 외국 자본이 들어서 외화 공급이 늘어날 때에는 국제적인 문제와 국내 문제는 딸이 들어갈 수 있다. 네. 소위 탈동조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을 읽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국내의 외환 수급상을 반드시 좀 읽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외환 수급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많은 것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 대목은 아마 한 2011년부터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한 국가의 경제가 좋아서 달러를 벌어야 그 경상수직자가 건전한 거다. 근데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데 수출이 안 좋고 수입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 불황형 흑자를 보이면 네. 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다 하는 문제를 해서 경상수지가 불황형 흑자는 좀 퍼내야 된다. 그래서 IMF에서 권유하는 PSI, Permanent Structural Intervention, 연구적 시장 개입을 통해서 좀 퍼내야 된다.
경상수지가 경상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경상수지가 대규모로 있을 때는 우리 수출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9월 들어서 또 다시 수출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달러를 많이 벌어놓고 자 환율이 올라간다. 여러 가지로서 환율이 올라간다 하면 그만큼 원화가 약세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경상수지 달러는 많이 벌어놓고 원화가 약세가 되면 미국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야 당신네들 달러를 많이 벌어놓고 왜 자 원화는 약세를 시키느냐. 당신네 수출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그 결국 시장 조작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달러를 많이 벌어놓고 왜 이렇게 시장 조작해서 원화 약세를 해서 수출 증대를 하느냐. 이게 사실 당연히 인과관계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개연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4월 말에 우리나라가 환율 감시 대상국에 BHS 법원에서 환율 감시에 이렇게 제정하고 또 그런 환경에서 환율 감시 대상국이 됐는데 경상수지자는 줄어드느냐? 8월에 조금 들긴 했습니다. 추세적으로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한번 예비 시그널을 4월 달에 줬는데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줄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환율 보고서는 1년에 2번 발표하거든요. 그렇죠. 4월 말과 10월 말이거든요. 자, 10월 말 이제 다음 달이죠. 그렇죠.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있을 때 야, 시그널 줬는데 환율과 시그널 줬는데 경상수지는 더 벌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가 국수주의에서 이렇게 되고 힐러리 클린턴도 여기에 쫓아가지고 미국의 보호주의 국수주의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그 무역 적자를 한국이 대규모 대미 흑자로 해서 기록한다 하면 자 우리 미국의 성장률 뺏기고 고용 뺏기는 게 한국이 주범이지 않느냐.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미 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저 한국 두들겨 패야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일부의 반덤핑 가세라든가 뭔가에서 굉장히 수출품에 있어서 관세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든가 통상압력이 높아진다든가 원화 부분에 있어서는 절상압력이 높아진다든가 그런 쪽이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대규모 경상수지업자가 반드시 우리 경제 여건을 반영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네. 문제를 5년 전부터 지적해야 한다. 이것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다면 미 연준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곤혹스러운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서 환율 조작국의 누명을 벗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아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은 이제 IMF에서 하도 한국이 환율 조작의 개연성을 갖고 있죠. 왜냐? 대규모 경상수지에서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원화 약세가 되니까 사실상 어쨌거나 당신네 수출이 부전 상태에서 원화 약세되면 자 한국 정부가 설령 사실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환율 조작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당신네 국가들 입장에서 환율 개입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환율 조작에 누명을 쓰느냐. 그럼 IMF에서 지난달 26일 날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제는 시장 개입의 여부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는 권고가 들어왔거든요.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데에서 충분히 일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연권도 일리가 되죠?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 우리도 이제 1962년 국내 외환시장이 1962년 개설됐거든요. 이 개설 이후 50만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서는 획기적으로 이렇게 대목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물론 시간을 갖고 이렇게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방침만 정해지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는.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환율 개입의 총량만 개입하고 2에서 3개월 후에 공표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밝히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네. 획기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외환시장의 개입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투명성이 제고되니까 환율 조작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겠죠. 네. 또 한 가지는 환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측면에 환투기를 방지하느냐 하는 측면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도 대규모 경상수지를 줄여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 정부가 개입 누명을 벗겠다 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면 우리가 환율 주권을 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환율 주권을 잊어버리면 시장 개입이 없으니까 경상수지가 커지고서 이걸 줄여놓지 않으면 자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쪽에 이렇게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만큼 환율 주권을 훼손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환 전문가분과 함께 한번 우리의 국익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반드시 검토해서 환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수출 기업뿐만 굉장히 중요한 변수니까 정책 당국자가 혼자 결정하지는 꼭 말아달라기를
당부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 또 금리를 동결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시각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금리 동결했으니까 미국과의 금리 차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주열 정책께서 미국의 금리가 인상할 때는 사실 한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금리 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돼서 결과적으로 국내 금리 시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금리를 동결해야 했던 가장 큰 배경이 되거든요. 그런 대목은 지금 아직도 계속 된다고 보여졌습니다. 지금 이번에 동결이 안 됐지만 12월 달엔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여건은 사실 그런 여건 논리로 해서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다 해서 추가 금리 인하에 국내 추가 금리 인하에 빌미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은 일부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일부 증권사의 이해관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여건이 진행된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니까 자 원달러 환율 좀 올리기 위해서 금리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저도 뭐 이쪽 분야에 있어서 많이 오랫동안 종사합니다는 지금 기준금리 우리 정책금리 수준이 1.25%로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조차도 이 정책금리가 너무 낮다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너무 낮을 때는 추가적으로 내릴 때 원달러 환율을 제고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논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 이 금리가 높아가지고 소비하고 투자하지 않느냐. 묻겠습니다. 네. 금리가 높아서 소비하고 투자하지 않느냐. 미래가 불확실해서 소비하고 투자하지 않느냐. 안 어떤 하죠. 쪽입니까? 네,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래서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열 총재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지금 우리 정책 금리는 낮기 때문에 우리 경제 주체자 입장에서는 소비하고 투자하지 않고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금리가 높아서 그러면 안 된다. 금리가 높아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리히트랩 유동성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경기 부양 효과,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재정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외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올려간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큼 인상 속도가 중요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익스펙테이션이 4차례 전서 강하게 배겨 있으니까 우리 한 차례 줄면 앞서 말씀같이 달러를 내놓게 된다. 그러면 내년은 금리를 올린다 하면 금리를 올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익스펙테이션이 과거에 6차례 걸쳤는데 내년 2차례 줄었지 않습니까? 줄기 때문에 미국의 그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1990년대 것처럼 미국이 스텝 바이 스텝 빨리 올려가지고 국제적으로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대발산이 나서 미국의 그 강한 달러가 되는 이런 시대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내부적 요인에서는 다음 달부터 SDR에 편입된 게 발효가 되죠. 네. 그러면 중장기로 위안화가 절상되면 상관계수가 0.8 정도로 볼 때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원화가 절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누가 엔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가 강세가 된다 하는데요. 지금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그 정도는 굉장히 약합니다. 0.1 정도, 상관계에서 0.1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안화 환율이 중요하지 엔화가 강세가 된다, 원화가 강세된다 이 표현은 지금 국내 외환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 관계에서는 수익 관계입니다. 수익 관계. 네. 부품에 대한 의존도이기 때문에 수출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과거 1990년대, 2000년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엔화가 강세가 됐다 해서 원화가 강세된다. 이거는 상관계수가 0.1 이하로 떨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 외환시장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선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도 큰 책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경상 수지가 아직도 줄지는 않고 있죠. 네. 그다음에 외국인 자금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해외 시각은 우리 사회가 좋습니다. 왜냐? 유동성 문제에서 비상금, 외화 비상금이 좋고요. 그다음에 재정 수지가 좋습니다. 재정이 세계에서 최고로 건전한 국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동성 문제에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오면 이렇게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많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달러를 사고 안 사고 저는 뭐 개인의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신의 재테크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사실상 너무 지나치게 쏠리면서 한 같은 경우는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균형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을 이렇게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